애플이 일본을 벌였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디스플레이. 자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본을 제치고 한국 패널이 그 안에 박힌 겁니다. 반도체 디램은 SK하이닉스가 33년 만에 1위를 갈아치웠고 작년 전 세계 LNG선 16척 중 14척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은 0척이었고요. 근데요, 이 나라가 불과 30년 전엔 어떤 꼴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997년 겨울 부도 직전까지 몰린 국민들이 장롱 속 돌반지, 결혼 반지를 녹여 2달 만에 무려 226톤을 모은 나라였습니다. 일본 기술자한테는 만드는 법을 굽신거리며 배우던 말 그대로 기술 식민지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단 3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역전이 운 좋은 기적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생존 전략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그 질문,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었냐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요. 지금 한국이 정확히 어디쯤 서 있는지부터 보고 가야 합니다. 반도체 디램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SK하이닉스가 삼성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거든요. 삼성이 그 1위 자리를 내준 게 무려 33년 만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랑 삼성, 이 두 회사를 합치면요, 전 세계 디램의 약 70%를 한국 두 회사가 쥐고 있는 겁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훌쩍 넘는 물량이 한국 손에서 나온다는 거죠. 배는 또 어떻고요? 액화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선, 이게 배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까다로운 최고 난도의 배거든요.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이 16척이었는데요. 그중 14척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조선 강국이라고 떠들던 중국은요, 단 한 척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통장 장호가 말 그대로 바닥까지 긁힌 1998년이었습니다. 시간을 그 겨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7년 12월이었어요. 나라 곳간이 텅 비어서 국가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가진 달러가 없어서 외국 빚을 못 갚을 지경이 된 거예요.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에 손을 벌려서 빌려온 돈만 5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때 벌어진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은행 앞에, 우체국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손에는 다들 작은 보자기나 봉투를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있었고 갓난아기를 업은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아이돌 때 받은 돌반지, 결혼할 때 끼웠던 결혼반지, 부모님 환갑에 해드린 금부치, 집안에서 가장 귀한, 평생 못 팔 거라 여기던 물건들을 녹여서 내놓겠다고 나온 겁니다. 돌반지라는 게 보통 가난해도 끝까지 안 파는 물건이잖아요. 한 사람이 평균 65g씩 내놨다고 해요. 그렇게 모인 금이 2달 만에 226톤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손으로 나라를 한번 살려보자고 수백만 명이 장롱문을 열어젖힌 거거든요. 지금 들으면 뭉클하죠. 근데 그 풍경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결혼 반지까지 녹여야 할 만큼, 그만큼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는 뜻이니까요. 당시 숫자를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잘 나가던 30대 재벌 중에 절반이 그냥 공중분해됐어요. 멀쩡히 출근하던 사람 10명 중 1명 가까이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업률이 8%까지 치솟았거든요. 근데 더 막막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야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메운다 칩시다. 문제는 기술이었어요. 그 시절 한국은 변변한 원천 기술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장비도, 큰 배를 설계하는 노하우도 상당 부분 일본에서 빌려와야 했습니다. 일본 기술자가 한국 공장에 와서 며칠 봐주고 돌아가면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 옆에서 굽신거리며 받아 적던 처지였어요. 핵심 도면은 보여주지도 않으니 어깨너머로 곁눈질해가며 한 줄씩 베끼는 시기였죠. 말이 좋아 협력이지, 사실상 기술 식민지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때 두 가지가 동시에 없었던 겁니다. 공장에 부어 넣을 돈도 없고 그 공장을 돌릴 기술도 없었어요.
보통 한 나라가 제조업을 키운다고 하면 돈을 쌓아두고 기술을 차근차근 익히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1998년에 한국은 그 두 개의 사다리가 다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전공법이 막혔으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다른 판을 깔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 선택이 30년 뒤 오늘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부러진 두 개의 사다리 앞에서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기술로도 안 된다면 남들이 아직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에 미리 베팅을 거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속도였습니다. 정확히는 세상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길목을 남들보다 먼저 깔아두는 거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셔야 해요. 나라 곳간이 텅 빈 그 와중에 정부가 무려 10조 원을 초고속 인터넷망에 쏟아붓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빠듯한데 전국 방방곡곡에 광 케이블을 깐 거예요. 빚을 내서 밥을 먹는 나라가 그 돈으로 길 대신 인터넷을 깐 셈입니다. 그 덕분에 한국에서는 온 국민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일상으로 쓰게 됐어요. 학생도, 회사원도, 동네 가게, 사장님도 자연스럽게 디지털에 익숙해진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게 도박처럼 보였습니다. 인터넷 좀 빠르다고 굶주린 배가 부르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판단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송금 한번 하려면 번호표를 뽑고 30분씩 줄을 서야 했죠. 서류 한 장 떼려면 동사무소까지 가서 반차를 내야 했고요. 멀리 사는 사람한테 자료를 보내려면 우체국 가서 붙이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그 모든 걸 안방에 앉아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내기 시작합니다. 송금도 서류도 자료 전송도 전부 몇 분이면 끝이 난 거예요. 같은 일을 일본 사람이 도장 찍고 팩스 넣어가며 반나절을 쓸 때 한국 사람은 10분 만에 처리하고 다음 일로 넘어갔습니다. 이 자잘해 보이는 시간 차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무기였어요. 이게 왜 무기냐면요. 하루에 단 3시간씩만 일을 빨리 끝낸다고 쳐봅시다. 이게 1년이면 720시간이거든요. 거의 4개월치 작업량을 남들보다 통째로 앞서가는 셈입니다. 근데 반도체나 전자제품 시장은 신제품이 6개월마다 갈리는 동네잖아요. 한쪽이 4개월씩 먼저 움직이면 한두 바퀴만 돌아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버전 격차가 벌어집니다. 오늘 일본이 내놓은 신제품을 한국은 이미 다음 버전까지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은 그 속도의 복리를 아무 소리 없이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겁니다. 온 나라가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고치는데 익숙해지니까 기업들의 일하는 속도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남들이 회의 한 번 할 시간에 한국은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차이가 몇 년간 누적되니까 어느새 격차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시장에는 보통 사람은 이해 못할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불황이 닥치면 너도 나도 공장을 멈추고 투자부터 줄입니다. 당연한 거죠. 안 팔리는데 누가 거기다 돈을 더 부어요. 근데 한국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두 대의 자동차가 좁은 다리 위에서 서로를 향해 정면으로 마주보고 달린다고 떠올려 보세요. 보통 게임이라면 무서우니까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치킨 게임은 핸들을 꺾는 싸움이 아니에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적자를 감수하고 끝까지 안 멈추는 쪽이 상대가 먼저 쓰러진 뒤 그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게임인 거죠. 한국 기업들은 모두가 잔뜩 움츠러든 불황기에 오히려 빚을 더 내서 평택과 기흥에 공장을 키웁니다. 지금 적자가 나는데 공장을 더 짓는다니 세상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세계의 닷컴 붐이 터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합니다. 주문은 산더미처럼 밀려드는데 정작 일본 기업들은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당장 찍어낼 공장이 없는데요. 같은 시각 한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미 창고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시장의 주인을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 무모해 보이던 도박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계산이었던 거죠. 불황이라는 가장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린 쪽이 봄이 왔을 때 들판을 통째로 가진 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모해 보이는 베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엔 한국만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대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3년짜리 임기 안에 무조건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전문 경영인이었다면 절대로 못했을 결정이에요. 당장 올해 적자가 나더라도 10년 뒤를 보고 회사의 운명을 거는 장기 베팅. 이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결심한 오너가 아니면 누구도 못 내리는 결단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사정은 똑같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LED 화면, 이걸 만들겠다고 5년 가까이 적자를 견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율이 10%대였거든요. 10개를 만들면 그중 9개를 그냥 갖다 버려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손해를 매일 감수하면서도 누구는 묵묵히 라인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캄캄한 시간을 끝까지 버텨낸 회사만이 결국 그 시장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버티는 동안에는 그게 미련해 보였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만 살아남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남들이 멈출 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시절 세상은 이런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요? 다들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돈도 없는 나라가 빚까지 내서 공장을 짓는다니 제정신이냐는 소리가 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닷컴 버블에 올라탄 헛돈일 뿐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망하는 길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그 조롱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한국은 누구도 모르게 다음 시대의 패를 한 장씩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준비가 세상 앞에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반도체 디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섭니다. 삼성이 그 왕좌를 지켜온 세월이 무려 33년이었는데 그 자리가 마침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회사를 합치면 전 세계 디램의 약 70%가 한국의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때 한국 반도체를 보고 코웃음을 치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일본의 도시바, 그리고 NEC 같은 회사들이었습니다. 기술도 못 따라오는 후발주자라고 비웃던 그들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고 있어요. 입장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버린 겁니다. 특히 요즘 AI 열풍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거의 독주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빅테크들이 이 작은 칩 하나를 받으려고 한국 기업 앞에 줄을 서는 상황이거든요. 30년 전 일본 기술자한테 굽신거리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16척 가운데 무려 14척이 한국으로 왔다고 했죠. 조선강국을 자처하던 중국은 단 한 척도 가져가지 못했고요. 더 놀라운 장면은 카타르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스 부국 카타르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배를 한꺼번에 발주했거든요. 그 수가 무려 128척이었습니다. 중국이 더 싼 값을 들이밀었는데도 카타르는 그중 98척을 한국에 맡겼어요. 싼 것보다 확실한 것을 택한 거죠. LNG선은 영하 160도가 넘는 극저온 가스를 싣고 몇 달씩 바다를 건너는 배입니다. 조금만 잘못 만들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가격보다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 까다로운 신뢰의 관문을 지금 통과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존심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콧대 높은 회사, 바로 애플입니다. 그 애플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디스플레이를 그 까다롭다는 일본을 제치고 한국 패널로 채웠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한국 걸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한때 한국의 기술을 가르쳐주던 스승의 나라가 이제는 제자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구경만 하는 처지가 된 거니까요.
이쯤 되니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이번 역전을 두고 멈추지 않는 HBM 수요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잠깐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 자체가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었죠. 한 분야에서 1등이면 우연이라고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에서도 배에서도 동시에 세계 1등이 됐다는 건 더 이상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배를 많이 팔았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한국이 주력으로 만드는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선, 바로 이 규격이 전 세계 가스터미널의 사실상 표준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다른 나라가 가스터미널을 새로 지으려면 한국 배의 규격에 맞춰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물건을 잘 만든 수준이 아니에요. 판 자체를,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 자체를 한국이 짜버린 거죠.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아예 시장의 룰을 정하는 심판 자리에 올라선 셈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이 돋는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거든요. 방금 그 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반도체도 1등, 배도 1등, 게다가 표준까지 가져갔으니 이만하면 끝판왕 아니냐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어쩌다 한두 분야에서 터진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이제 그냥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반도체에서도 배에서도 게임의 규칙 자체를 손에 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거냐면요. 한번 표준이 정해지고 나면 뒤늦게 누가 더 싸고 좋은 걸 들고 와도 그 판을 못 얻거든요. 이미 전 세계가 한국 규격에 맞춰서 공장과 항만을 다 깔아버렸으니까요. 경쟁자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게 한국이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워버린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1등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훨씬 더 지독한 자리예요. 1등은 추월당하면 그만이지만 규칙을 준 자는 쉽게 끌어내릴 수가 없거든요.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동네에서 모두가 똑같은 규격의 콘센트를 쓰고 있다고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옆 나라가 훨씬 싸고 좋은 가전제품을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플러그 모양이 달라서 동네 어느 집 콘센트에도 안 꽂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기존 규격에 맞는 제품을 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콘센트의 규격을 정하는 자리에 지금 한국이 올라서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쯤 되면 하드웨어는 완벽하게 평정했다 싶으시죠? 근데 진짜 반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집니다. 바로 만화입니다. 만화하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당연히 일본이죠. 100년 가까이 전 세계 만화를 호령해온 누가 봐도 만화의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본의 안방에서 지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래 만화는 일본이 만들고 전 세계가 받아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이 종이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일본의 디지털 만화 시장,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는 웹툰 시장의 70%가 넘는 몫을 한국 플랫폼들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만화를 한국이 만든 앱으로 돈 내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화의 본고장에서 그 만화로 가장 큰 돈을 버는 회사가 한국 기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카카오가 만든 피코마라는 앱이 있어요.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에서 게임을 뺀 모든 앱을 통틀어 소비 지출 1위를 기록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쓴 앱이 다름 아닌 한국 회사 것이었다는 뜻이에요. 네이버의 라인망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줄곧 1위 위를 다투면서 2024년 한 해 유료 매출만 약 6억 달러를 올렸거든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결과일까요? 카카오 재팬을 이끈 김재용 대표는 이 성공이 장르를 잘 만난 행운이 아니라 철저한 노력의 결과였다는 취지로 회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만화를 그대로 흉내낸 게 아니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맞게 세로로 길게 그리고 알록달록 색을 입히고 매일매일 짧게 끊어 연재하는 한국식 웹툰 문법을 일본 시장에 통째로 이식한 겁니다. 종주국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 더 재미있는 새 규칙으로 이겨버린 셈이죠.
게다가 이 웹툰들은 그냥 만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기를 끈 작품들은 드라마로, 영화로, 게임으로 끝없이 다시 태어나거든요. 이야기 하나가 수십 가지 모습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콘텐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국은 반도체 같은 손에 잡히는 하드웨어를 가져왔습니다. 그 위에 표준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가져왔고요. 이제는 콘텐츠라는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까지 가져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쇠덩어리부터 눈에 안 보이는 문화까지 한국이 전부 다 쥐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한 나라가 이 중에 하나만 잘해도 선진국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 세 가지를 거의 동시에 그것도 우리를 가르치던 일본을 밟고 올라서며 해낸 거예요. 이건 정말이지 소름이 돋는 그림이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닙니다. 잔뜩 띄워드렸지만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어두운 그늘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먼저 솔직하게 짚어야 할 건 배터리입니다. 한때 한국이 세계를 앞서가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은 중국의 추격이 무섭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16%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한 해 만에 3.5%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반면 중국은 그 시장의 약 69%를 틀어쥐고 있습니다. 믿었던 미국 시장도 녹록지 않아요. 보조금이 줄어드는 데다 SK온과 포드의 미국 합작도 2025년 12월에 정리되면서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선이라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이 LNG선 건조 시간과 가격 양쪽에서 무서운 속도로 바짝 따라붙고 있거든요. 반도체 역시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수출의 40% 가까이를 중국 시장에 기대고 있는 데다 중국이 옛날 방식의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고객이 내일은 가장 무서운 경쟁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은 중국이 우리를 뒤쫓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 지금의 1등 자리에 취해 있을 여유가 결코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무너진다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배터리는 흔들려도 AI 시대의 핵심인 HBM 같은 고부가 반도체는 여전히 한국이 압도적이고요. 조선은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납기와 신뢰로 버티는 영역이라 그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웹툰 역시 플랫폼과 이야기, 그러니까 IP라는 힘은 돈만으로 쉽게 복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과감한 베팅을 했던 것처럼요. 무엇보다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던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이제 처음에 그 겨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997년 장롱 속 돌반지와 결혼 반지를 녹여 2달 만에 226톤을 모으던 그 사람들. 그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거창한 산업 전략인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평생 못 팔 거라던 금부치를 꺼내 들고 거리로 나선 것 뿐이었어요. 바로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늘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반도체도, 배도, 심지어 일본의 안방 만화 시장까지 한국이 가져왔다는 이야기를요. 아마 쉽게는 믿지 못하실 거예요. 내 손에 쥐었던 돌반지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미래로 되돌아올 줄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금부티들은 그냥 녹아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30년이 흐른 뒤 세계 1등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던 그 막막한 바닥에서 결국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건 어느 한 기업이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결과인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영원한 해피엔딩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 30년의 무대는 또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AI, HBM, 그 다음 세대의 반도체, 전고체 배터리 같은 새로운 싸움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원래 이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고 영원히 도망가는 1등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본을 이겼던 바로 그 방식을 지금 중국이 더 큰 규모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무섭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넘기시거나 뉴스에서 반도체 소식을 보시거든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위기일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조금 이상한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30년을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진짜 저력은 1등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바닥에서도 포기하지 않던 마음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진짜 저력은 과연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소중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믹스 경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